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하는 스웨덴 중앙은행 경제학상, 더 간단히 노벨 경제학상으로 알려져 있죠. 올해는 이 세 분의 신사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약 110만 달러의 상금 중 절반은 조엘 모키어에게, 나머지 절반은 필립 아기온과 피터 하워드가 혁신주도 경제 성장을 설명한 공동 연구로 함께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상을 나누게 되었는지는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돈도 엄청나지만 이분들에게 진짜 상은 경제학 분야에서 최고 영예로 널리 인정받는 평생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상을 받기 위해 이 세 경제학자가 보여준 것은 지난 2세기 동안 경험한 지속적인 성장과 그로 인한 번영이 기술 혁신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새로운 기술은 우리에게 더 진보된 제품과 생산 방식을 제공했고, 이는 더 높은 경제 생산량, 더 많은 부, 그리고 전 세계 수십억 명의 더 나은 삶의 질로 이어졌습니다. 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산업혁명과 신기술이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 그거야 당연한 소리 아니야? 역사나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다들 비슷하게 말하겠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의 연구가 노벨상감이 된 이유는 첫째, 끊임없이 복리처럼 증가하는 기술 발전이 사실은 기대할 수 있는 당연한 현상이 아니라 이례적인 현상임을 규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분석적으로 풀어냈습니다. 늘 그렇듯이 위원회는 완벽한 우연이라고 말하겠지만 올해의 상은 오늘날 세계 경제의 많은 과제와 놀라울 정도로 관련이 깊습니다. AI로 인한 혼란부터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는 기업들에 의한 혁신 저해까지 말이죠. 이들의 연구를 이해하는 것은 불과 몇 세대 전보다 수백 배 더 부유한 세상을 만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보를 가로막는 위협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기술 혁신을 그토록 빠르게 복리처럼 쌓이게 만들었을까요? 이 진보는 항상 좋은 것일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마법의 재료들을 우리가 잃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을 살펴본 뒤에는 올해의 상을 둘러싼 몇 가지 논란에 대해서도 다뤄볼 가치가 있을 겁니다. 1760년경 시작된 산업혁명은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세상을 수백 배 더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불과 몇 세대 전보다 훨씬 더 부유해졌을 뿐만 아니라 기계화된 농업, 토양과학, 심지어 펌프로 물을 깃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기술이 훨씬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게 되면서 전체 인구도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분은 산업혁명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가장 부유했던 왕도 현대의학이나 오늘날 우리 대부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현대적 편의 시설을 살 수 없었습니다. 이 진보의 토대는 물론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이 반박한 첫 번째 오해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기술 혁신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혁신은 항상 일어났습니다. 인색이 뛰어난 건축술, 발전된 항해술, 새로운 도구, 시계장치, 농업기술, 심지어 의학 발전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이 어떤 발전도 오늘날이나 지난 200년 동안처럼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왜 아니었을까가 됩니다. 올해 상금의 절반을 수상한 경제사학자 모키어는 이 설명을 연구하는 데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실제로 일부 산업화 이전 제국이 다른 제국보다 더 창의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정 가능할 정도로 더 잘 살지는 못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찾은 이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작동하는 것을 찾는 데는 매우 능숙했지만 왜 작동하는지를 알아내는 데는 매우 서툴렀기 때문입니다. 그는 산업혁명 이전을 역학 없는 공학, 야금술 없는 제철, 지질학 없는 광업, 토양과학 없는 농업, 유기화학 없는 염색, 미생물학이나 면역학 없는 의료 행위의 세계라고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작동하는 도구와 기술을 우연히 발견했지만 왜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선을 이룰 수 없었고 결국 또 다른 정체기에 부딪혔습니다. 예를 들어 재료 과학을 보죠.
산업화 이전의 대장장이들은 다양한 금속을 단조하는 데 매우 능숙했지만 그들이 일으키는 분자 구조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전히 시행착오 외에는 정보에 입각한 개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산업화 이전의 대장장이들은 석탄이나 숯불의 철을 단조하면 더 단단해지고 부식에 강해진다는 것을 알아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탄소가 금속의 결정 구조에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 중 일부가 된 다양한 강철 합금을 개발하는 데 있어 시행착오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강철 없이는 현대 세계 경제를 운영할 수 없었을 겁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이해 없는 지식은 과학적 이해라는 현실적 기반 없이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더 강한 강철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에 투자하는 것은 납을 금으로 바꾸는 새로운 방법에 투자하는 것과 기능적으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둘 다 똑같이 미친 소리처럼 들렸죠. 그렇다면 산업혁명을 촉발시킨 것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일반적인 이해는 결국 우리가 어떤 거대한 임계점에 도달하는 혁신을 이뤘고 거기서부터 폭발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키어는 그 가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대신 이러한 발전을 촉진한 것은 사회적 변화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변화 중 하나는 이론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실용적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더 많이 접촉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인들은 수학과 같은 분야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사상가들을 가졌지만 그들은 건축가나 노동자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천의 융합은 일어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1700년대 유럽 전역의 계몽주의는 이 두 집단을 더 가깝게 만들었고 역사상 처음으로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오고 갈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이론과 실습을 모두 배울 수 있고 배운 것을 다시 자신의 젊은 도제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견고한 도제 시스템에 의해 이것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해와 적용이 하나가 된 것이 오늘날의 세상을 이토록 부유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보를 위해 길을 터주기 위해 일어나야 했던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아기온과 하워드에게 수여된 전체 상의 나머지 절반에 해당합니다. 지난 200년간의 전반적인 진보는 것이 경제 수준에서 보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순조롭고 일관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차선책의 아이디어들이 거의 끊임없이 뒤바뀌는 과정에 의존했습니다. 수차와 마른 증기기관의 자리를 내주었고 증기기관은 내연기관의 자리를 내주었으며 우리는 현재 내연기관의 지배력이 전동화에 의해 도전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는 구식산업이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로마 제국에는 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있었고 그들은 초보적인 증기기관을 포함해 매우 유망한 기술들을 많이 발명했습니다. 초기 설계에는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들을 단순한 호기심거리 이상으로 개선하려는 큰 동기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국의 권력자들은 그냥 노예를 더 사면 됐기 때문에 증기기관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이 창조적 파괴라고 부르는 이 과정은 산업혁명 이후 매우 일관되게 일어났습니다. 아기온과 하워드가 만든 것은 이것이 어떻게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지를 측정하는 수학적 프레임워크였습니다. 극단적으로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경제 성장률이 혁신의 규모의 혁신이 일어나는 빈도를 곱한 산물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모든 혁신이 세상을 크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제 정책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당근과 채찍의 조합을 통해 조직이 R&D에 투자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새로운 혁신의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개인이나 회사가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창조하거나 발명한다면 그들은 강제력 있는 지적재산권 IP 보호를 통해 그 가치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혁신에 대한 이윤 동기를 만듭니다. 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개선하려 노력하도록 장려할 뿐만 아니라 그 혁신을 추구하기 위한 투자 자금을 더 쉽게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투자자들 또한 그들이 시장에 내놓을 제품에서 얻을 이익을 공유할 잠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이와 같은 가장 분명한 예는, 그리고 아마도 역사상 가장 분명한 예는 엔비디아일 것입니다. 그들은 CUDA라는 병렬 컴퓨팅을 위한 독점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수백억 달러와 수년의 시간을 투자했으며, 이것이 오늘날 그들의 칩을 인공지능 분야의 업계 표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되었고, 바라건대 다른 회사들도 이를 보고 성패가 불확실한 수십 년짜리 장기 투자에 동참할 동기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 지배력이 너무 과도해지거나 경쟁자들이 서로 너무 안락하게 지내도록 방치된다면 혁신은 오히려 저해될 것입니다. 경쟁할 필요 없이 고객에게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기 쉬워지기 때문이죠. 그들의 모델이 보여준 것은 시장의 경쟁 수준에 따라 경제 혁신의 역유자 곡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시장이 모든 회사가 다른 회사의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훔치고 끊임없이 서로를 깎아내리는 그야말로 미친 듯이 치열한 곳이라면 당분간은 소비자에게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혁신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이유는 동기가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회사들이 가격을 담합하거나 시장이 경쟁 불가능한 독점 상태라면 그들 역시 혁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기술이 그들의 선두 자리를 위협할 수 있고 불필요한 비용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혁신을 극대화하는 해결책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약간의 시장 지배력을 가능하게 만들되 독과점 금지법을 시행하고 IP 보호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너무 많은 지배력을 피하는 경제 정책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기온과 하워드의 모델은 주로 현대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을 연구했지만, 모키어나 다른 경제학자들은 아마도 산업화 이전의 귀족 계급과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일반 규칙이 적용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자신들의 경제에 대해 시장 지배력과 맞먹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은 그들의 안락한 현상 유지를 위협하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창조적 파괴는 혁신의 원동력이지만 창조적으로 파괴될 조직들이 발언권이 있다면 그들은 아마도 그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들 연구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였으며 오늘날 경제에서 엄청나게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상에 그다지 미묘하지 않은 주제는 인공지능을 둘러싼 과학이었습니다. 논란에 대해서는 곧 이야기하겠지만 모키어, 아기온, 하워드의 연구는 AI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엄청나게 유용할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이 연구에서 분명히 얻어야 할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선 AI는 분명히 추가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할 잠재력을 가진 또 다른 기술 혁신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지속적인 경제 발전은 이론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실용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더 활발하게 교류할 때 가능해졌습니다. 이 기술에 대한 낙관적인 해석은 AI가 일반 노동자들에게 이론적 지식을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더 많은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잠재적인 AI 미래의 덜 낙관적인 측면, 즉 이 경우 창조적으로 파괴되는 산업이 바로 노동자 자신이라는 점도 다루었습니다. 물론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증기기관에 밀려난 수차나 물레방아의 동등물이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작가들과 엔지니어들은 이제 막 초기 증기기관을 가지고 장난치는 단계에 있죠. 이것이 바로 그들 연구의 마지막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돌아가게 합니다. 즉, 창조적 파괴의 과정에 의해 밀려난 사람들을 위한 강력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것이 좋은 일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인구의 상당 부분이 장기 실업 상태에 빠지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좋은 경제학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혼란을 몹시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러한 혁신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위험 감수를 장려할 수 있고 또한 이에 대한 더 많은 대중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AI에 대한 많은 저항이 있으며 거기에는 몇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투입된 막대한 자본, 전력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요구량,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너질 경우 결국 일반 납세자들이 구제해야 할지도 모르는 투자 광풍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기술에 대한 가장 큰 적개심의 원천은 그것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옵니다. 수상자들은 이 점을 그들의 연구에서 확인했으며 유연한 정성으로 노동력을 정의하는 덴마크와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을 지목했습니다. 사람들을 해고하기는 상당히 쉽지만 그렇게 되면 그들은 관대한 복지와 더 수요가 많은 기술로의 재교육을 통해 보호받는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는 또한 노동자들이 기업에 지속적인 부담이 될 위험이 적기 때문에 고용하기가 더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AI를 둘러싼 소동이 있기 전에도 이 신사들은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 과정을 윤활하기 위해 사회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AI 혁명 맥락에서 그들 연구의 핵심 요약입니다. 하지만 영문학 전공자처럼 굴면서 없는 의미를 더 깊이 파고들어 본다면 아마도 여기서 분석할 것이 더 있을 겁니다. 노벨상은 수십 년에 걸친 연구에 수여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수상자들은 1990년대 초에 많은 연구를 발표했으므로 분명히 현대의 머신 러닝과 그 영향을 구체적으로 연구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의 역학에 관한 그들의 연구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AI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지적 창작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를 실제로 시험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공정성의 문제를 넘어 만약 사람들이 단지 훈련 데이터로 낼름 삼켜진다는 이유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생계를 꾸릴 수 없다면 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사회 전체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 발전에도 나쁩니다. 따라서 비록 구체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의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중요할지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마도 올해의 상을 둘러싼 논란으로 우리를 잘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선 평화상 수상자가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발표 직전에 몇 차례 큰 규모의 베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시상위원회에게는 안 좋은 모습이지만 아마도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더 나쁜 비판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카지노로 만들지 마세요. 그러면 이런 사기성 기회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 자체의 구조에 대한 더 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 자체의 틀이 현대 과학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조화시키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돌파구를 혼자서 만드는 고독한 천재는 더 이상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부 연구는 수백 명의 과학자 간의 협력을 포함하지만 노벨상은 한 해의 특정 분야에서 최대 3명에게만 수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팀이 여전히 일반적으로 상당히 작은 경제학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진짜 과학 분야에서는 동료들 사이에서 수상자를 골라내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의 초점이 복리적 발견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꽤 아이러니하게도 노벨상은 사후에 수여되지 않습니다. 과학이 성숙해짐에 따라 우리는 점점 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고 있습니다. 올해 상이 창조적 파괴에 초점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발견한 사람은 이 세 남자가 아닙니다. 창조적 파괴는 거의 100년 전 슌페터, 존 바르트 그리고 논란의 여지를 더하자면 마르크스에 의해서도 묘사되고 연구되었습니다. 현대 노벨상의 도전은 과학이 다루는 범위로까지 확장되며 이는 상이 처음 제정된 이후 분명히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경제학은 이 상을 받는 원래의 범주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노벨 경제학상이 아니라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하는 스웨덴 중앙은행 경제학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잠재적으로 그들은 이것을 더 확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물리학상은 머신 러닝과 신경망에 대한 공헌으로 호필드와 힌튼에게 수여되었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일이지만 사람들은 이것이 전통적인 물리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컴퓨터 과학이었고
재단이 만들어졌을 때는 컴퓨터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벨상의 컴퓨터 과학 부문은 분명히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모든 분야에서 올해 수상자들의 당연한 인정을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상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맥락을 더해준다는 이유에서라도 한 번쯤은 다뤄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과학은 결코 합당한 인정을 받지 못할 매우 재능 있는 많은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되풀이할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이 분야에서의 경력에 대한 동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